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부터 보면 되겠죠.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자, 이 시행자에는 크게는 공공 부분의 시행자, 민간 부분의 시행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공공 부분의 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시행자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 그 다음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공공, 민간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 다음 이 시행자들 중에서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에는 원칙은 토지 소유자 내지는 조합, 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 등. 그래서 요거를 2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병행, 요렇게 했던 겁니다. 2분의 1, 1 병행. 그래서 혹시나 그 노트는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노트는 25페이지. 아, 25페이지가 아니라 22페이지. 그래서 노트 22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전부 환지 방식에서 원칙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서 첫 번째가 국공유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사업 시행에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에는 크게 4명,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 이렇게 4사람이 지자체 등입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의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가 나옵니다. 자, 이 시행자 변경에서는 제가 중간에 실시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중심에 두고 1번은 1년, 2번은 2년, 그 다음에 3번은 취소, 그 다음에 4번은 부도파산, 이렇게 했던 겁니다. 4번은 부도파산. 그래서 보면은 1번 1년이라는 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사업에 착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거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업 시행자의 부도 내지는 파산,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되는 경우랑 요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사업 시행자의 대행이 나와서 대행. 개발법에서 대행이라는 건 원래는 공공시행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민간인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한다라고 해서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계나 분양 등의 업무를 대신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하면은 이제 공공을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크게 4가지.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러한 업무들을 대행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합이 나오죠. 조합.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은 일단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만드는 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우선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모여서 먼저 정관을 작성을 하죠. 정관을 작성하고 나서 이 정관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이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받아야죠. 동의.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 그래서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지정권자.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 받고 나서 뭘 해야 되죠? 등기. 해서 인가 받고 나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격을 부여받아서 사람이 되죠. 오케이. 자,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게 총회, 의사결정 기구가 총회가 있죠. 조합의 구성원들이 총회의 구성원이 되고 조합원들이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회를 두는데 이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개발법에서는 둘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의사결정까지 하고 나면 이 의사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조합장, 이사, 감사 해서 임원이라고 하죠. 조합자,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을 묶어서 조합의 임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임원들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죠. 그래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격사유 라고 해서 뭐 항상 나오는 네 가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은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음 날. 그 다음에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그 다음 이제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이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죠. 요 동의 요건이 똑같이 나왔던 게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그때 동의 요건도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해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똑같죠. 면적에는 국공유지는 포함해야 되고 소유자를 산정할 때 공유일 때는 대표한 한 명만, 다만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 그 다음에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공람 공고일 전에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증가된 사람은 추가 산입하지 말 것, 동의했다가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고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했을 때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그래서 변경 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게 먼저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고, 그 다음에 총회의 정권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총회에서만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거라서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게 정관화 게임에. 그래서 첫 번째 정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지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조합의 합병 내지는 해산,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정, 환, 아, 계, 임, 해 얘네들이 총회의 정권사항. 다만 환지계획이나 개발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하고
합병이나 해산에서도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한 이후에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시행자. 문제집은 216페이지.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1번에 뭐 광역시장,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도 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가 바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는, 일단 지정개발자는 개발법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정비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정비법에서. 개발법에서는 지정개발자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조합 역시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개발법에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르라는 건데, 이제 지정개발자는 정비법의 개념이니까 이게 틀린 거고, 2번에 도시개발법령상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가 아닌 것.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민간인 주택개발사업자, 주택건설업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보면은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는 민간시행자도 존재한다. 네.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 해서 토지소유자, 조합, 수도권의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민간시행자죠. 2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네, 환지 방식일 때는 원칙은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 다음 3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를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여기 요거.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은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질서할 수 있다. 요게 방금 했던 거 1년 밑에 있는 병행. 그래서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지자체 등이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문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변경 사유는 이런 것들. 여기 있는 것들. 구역 지정하고 나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에 착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시행자의 분노나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거죠. 해서 보면은 1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의해서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으로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기까지는 맞는데 5번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거는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있던 겁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를 물어봤는데 5번 지문은 요거죠. 이거 지자체 등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서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자, 제한은 저는 저번 주에 지정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시행자가 하는 거라서
이제 보통은 시행자 파트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어차피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구역 지정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 이렇게. 자, 근데 이 제한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 그리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제한을 하려고 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시행자가 제한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데다가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면적이 큰 데다가. 그 다음에 제안서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답변을 해주는데 이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죠. 근데 이 제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장에게 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제한을 국장에게 한다. 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국장에게.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이죠. 보면은 옳은 것, 공공기관의 장, 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가 아니라 국장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 시 대상 구역의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죠. 맨 앞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민간 시행자죠. 민간 시행자. 그러니까 민간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민간 시행자구나,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으면 참 좋죠. 응? 토지 소유자가 바로 민간 시행자다 이 말이죠.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지정권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부담시킬 수 있다. 시행자에게. 그 다음에 모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 시행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없는 시행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은 국장, 국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60일이 아니라 1개월.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 제한에서는 여기 4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서는 1개월, 60일은 어디 나오냐면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이 60일입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 그 다음 6번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 뭐 이런 건 거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조합일 겁니다 아마. 1번에 조합.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라고 했죠. 그래서 제한할 수 없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 조합. 근데 국가나 지자체보다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조합이 정답으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7번 조합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자, 보면은 틀린 거.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는 지정권자한테 받겠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받고 나서 주된 사무소 소지에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그 다음에 5번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네.
부가 징수를 했는데 안 내면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조합은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 다음에 8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및 저당권자 아니고 개발법에서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토지 소유자만. 개발법에서 조합원이 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만. 그 다음에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 선출합니다. 임원은. 그 다음에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임원. 자격요건 상실이라는 건 임원의 자격요건 상실이지 조합원 자격요건 상실이죠. 이 결격사유. 결격사유. 그 다음에 4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는 게 아니라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양수받은 사람은 원래 그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의결권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별도로 양수할 수 있는 경우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1인 1표다 이 말이죠. 5번.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징수를 위탁했으니까 수수료를 주겠죠. 징수, 위탁, 수수료는 4%.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옳은지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조합 옳은 것.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면 된다. 네, 맞죠. 그래서 조합은 여기 설립할 때 인가를 받는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죠. 그 경미한 사항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두 번째는 공고 방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이나 공고 방법의 변경.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 다음에 3번.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사람이 모이면 사단법인, 재산이 모이면 재단법인, 조합원들, 여기 토지 소유자가 모였으니까 사단법인인 거죠. 사단법인.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개발법은 싹 다 지정권자.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 성립하며 틀렸죠. 조합은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등기를 해야. 그 다음에 인가 후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 등기를 해야 한다. 30일 내에 등기를 하면 그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틀린 것.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맞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국공유지는 포함을 하죠. 여기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포함한다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기 임원의 선임은 총회 의결사항이죠.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네.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개발법은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네.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11번 틀린 것.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의 총회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의원에 둔 경우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한 후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게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은 총회 의결 사항이다라는 거죠. 필수적 의결 사항. 이렇게. 근데 대의원회를 둔 경우로서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로서 해산할 수 있다. 그래서 총회 정권상의 합병이나 해산이 들어가는데 이 해산에는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한 이후에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2번에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한 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별로 의결권을 가지죠. 그래서 공유자 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도 공유일 때는 대표 한 명만. 그래서 의결권도 한 장만 주는데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별로 소유자로 산정을 하니까 의결권도 각각 준다라는 거죠. 3번. 조합은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견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조합장 또는 이사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죠. 감사가. 그 다음에 12번.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이거 찾으라는 거죠. 정원화 게임에 찾으면 되겠죠? 정답이 3번. 감사는 임원이니까. 감사의 선임은 임원의 선임이랑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의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이 아니라 변경 전. 그래서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가 있죠. 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면 그 취득한 사람도 동의한 것으로 보지만 그 사람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평등한 의결권.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은 예외 없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한 이후에 해산하는 경우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네.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 임원을 선출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14번 실시계획이 나오는데 자, 실시계획도 잠깐 정리해보면 노트는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죠.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 거니까 이거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죠. 이럴 때, 자, 첫 번째. 실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만드는 구역이 지정되고 만드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실시계획 인가 이건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가 하겠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고시됐을 때 에는 실시계획의 고시 내용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의제를 한다. 다만 종전의 관리계획의 내용과 실시계획의 내용이 저촉될 때 에는 실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해서 종전에 만들어져 있던 관리계획의 내용과 실시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실시계획, 즉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시행자입니다. 이럴 때에는 따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을 할 겁니다.
내지는 다른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해야겠죠. 이럴 때 국장인 지정권자는 시, 도, 대도시, 그 다음에 시, 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시계획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오죠.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방식은 환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혼용 방식은 요거 섞어서 하는 거. 요게 이제 혼용 방식.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수용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14번. 틀린 것.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개발계획에 맞게 부합하게끔 작성을 해야 되고,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법이니까 다 지정권자가 하죠.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여기 보면은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되죠. 반대로 써놓은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장이 지정권자이면 시, 도, 대도시, 시, 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요거죠? 그래서 국장이 시행자일 때는 시, 도, 대도시, 시, 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15번.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토속 채취 허가 및 뭐 임목 벌채 등의 허가, 신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의제되는 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을 때 의제되는 거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뭐에 대한 허가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농지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아니죠. 이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때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에 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때가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때, 시행자로 지정된 때에 해당 허가에 대해서도 협의사항에 대해서 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그다음에 3번.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했을 때에는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자로 할 것을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이런 건 2번, 3번 지문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사업 시행 방식이 크게는 3가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까지. 그 다음에 5번. 시행자는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를 국가, 지자체,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가 직접 하기 힘든 업무들, 철도라든지 뭐 여기 나오는 항만 내지는 공유수면 매립, 그 밖에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하기 힘들 때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보면 1번에 틀린 것.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경우, 땅값이 너무 비쌀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환지 방식. 그 다음에 2번. 해당 도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나왔죠?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는 수용 방식.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용 방식으로 시행한다. 네,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 그 다음에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걸 바로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보면은 사업의 시행 방식에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데 이 혼용 방식은 다시 분할 혼용 방식이랑 미분할 혼용 방식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금 4번 지문처럼 여기는 수용 방식, 여기는 환지 방식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하는 방식을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5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합병,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일 때는 수용 방식, 나머지는 환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공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행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자, 보면은 이쪽에 한번 써보자. 사업의 시행 방식을 A라는 방식에서 B라는 방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지만 바뀌고 나서 수용 방식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면 중간에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텐데 이 토지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르고 나서 수용 방식으로 바꾼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혼용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 혼용 방식 또는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서 나눠서 하는 게 여기는 수용, 여기는 환지 나눠서 하는 게 분할 혼용 방식, 나누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수용했다가 환지했다 하는 게 미분할 혼용 방식. 그 다음에 3번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미분할 혼용 방식은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렇고 5번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시행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따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순환개발 방식인데 이런 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는데 1번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신도시인데 밖에 사업의 시행자가 지어놓은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안쪽에서 먼저 여기서 사업을 한 거죠. 해서 여기에 주택을 건설을 했는데 여기 건설된 주택에다가 원래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던 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 여기서 먼저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또 여기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게 순환 방식.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시행자는 위 1에 따른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난 이 동네 살았는데 여기 순환주택에 와보니까 이 주택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살고 싶은데 이거 분양해줘 라고 하면은 분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 임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3의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렇겠죠. 새거 받았으니까. 요거 받았으니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용 순환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갖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로 받으시고, 혹시 몰라서 3번을 읽어본 건데 4번 이건 됐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이 나오죠. 5번 이하에
문제집 232페이지는 수용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용 방식 쪽 설명해 놓고 좀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죠. 자, 보면은 수용 방식은 노트는 24페이지 이하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공만 하는 건 아니고 민간도 모든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만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민간만. 공공은 동의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민간은 동의를 받아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 수용을 할 때에는 원칙. 역시 수용라면 항상 나오는 게 공치법을 준용한다, 이게 나와있죠. 공치법을 준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죠. 그래서 특례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라고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시점인데, 이때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이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은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 개발법의 조문에는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결 신청 기간은 그냥 사업 시행기간 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보상금은 수용을 하기 전에, 즉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로 나오는 게 바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다 라고 해서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토지 상환 채권은 공공 시행자든 민간 시행자든 모든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일단 승인을 받아야겠죠. 지정권자의 승인.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발행할 수 있지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갑의 토지를 매수를 합니다. 수용을 하는 거죠. 갑의 저푸른 초원을 1억 원어치 수용을 해보죠. 이때 아까도 봤지만 공시법에서는 이 수용 보상금을 수용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전 현금 보상을 예외로 발행하는 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입니다.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 자,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뭐 할 때 발행하죠? 원할 때 발행을 하는 거고, 이 수용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건 수용 보상금 전부에 대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발행하죠. 토지를 1억 원어치 수용을 해서 채권을 1억 원어치 발행하면은 이건 환지 방식이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수용 보상금의 일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채권의 만기가 도래해서 이 사람이 채권 소지자가 지급 제시를 한다 라고 하면은 요거
지급을 해줘야겠죠. 근데 토지 상환 채권은 말 그대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원칙은 토지를 주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로 상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상환자 들어가는 채권. 상환자 들어가는 채권은 김영식 증권이죠. 그래서 채권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 김영식 증권. 이라서 이 채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 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되고, 대항력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뭐 이런 요건들이 요거 이제 토지상환 채권에 관한 내용이죠. 토지상환 채권.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게 원형지. 우리 노트에는 이제 선수금부터 먼저 나와 있는데, 선수금 먼저 보면은 선수금은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자 내지는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것, 요걸 선수금이라고 하죠. 근데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싹 다 일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약간 다른데, 공공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의 1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면적 10%에 대한 소유권. 근데 민간의 경우에는 소유권은 100% 확보하고 저당권을 말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진척률이 10% 필요합니다. 선수금에서. 그래서 공공은 소유권 10% 확보하면 되고, 민간은 소유권은 100% 그리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공사 진척률이 10%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원형지 보면은, 원형지는 뭐 노트는 25페이지에 나오죠. 이거 좀 지우고. 원형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래 형태의 땅이다 라고 해서 이걸 원형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는 먼저 시행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공급 계획을 제출을 하고, 이 공급 계획을 보고 지정권자는 승인을 내어주는데, 승인을 내어줄 때는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행자는 승인을 받고 나면 원형지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급 계약을.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서 이 세부 계획을 실시 계획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공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원형지는 가격이 싼 땅이기 때문에 이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 원칙은 수의계약으로 하죠. 이 원형지는 아무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옆에 있을 겁니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그런 사람들만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원칙은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경쟁입찰. 근데 이 경쟁입찰 결과 2회 이상 유찰되면 다시 수의계약합니다. 다시. 그 다음에
뭐 원형지 가격은 협의해서 정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싼 땅이니까.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는 매각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이 원형지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수의계약 방법으로 법에서 정해진 사람들만 원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할 수 없는데, 그 매각 제한 기간이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공사 완료일로부터 5년,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는 매각을 할 수가 없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시행자나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 계획이나 세부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신들이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지정권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시행자나 원형지 개발자가 공급 계획이나 세부 계획을 위반할 때. 세 번째는 조건을 붙였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 계약이라는 건 여기 시행자랑 원형지 개발자 사이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원형지 개발자가 잘못하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첫 번째, 사업에 착수 안 할 때. 두 번째는 착수했는데 사업을 지연시킬 때. 세 번째는 제3자에게 원형지를 매각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계약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에는 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형지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아까 가격은 협의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협의. 그래서 원형지의 가격은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감정가에다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협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성토지라는 게 나오죠. 조성토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개발사업에서 만들어진 토지. 그러니까 원형지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원래 형태의 땅을 원형지라고 하는 거고, 조성토지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하는데, 이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원칙은 경쟁입찰을 하죠. 경쟁입찰. 경쟁입찰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네 가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그 다음에 공공, 택지,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장 용지. 이거 말고 추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문제집 풀다 보면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 네 가지 말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규, 공, 단, 공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조성소지 공급할 때 원칙은 경쟁입찰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원칙은 할 수 있답니다. 추첨은 규공, 단공, 9m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추첨, 그 다음에 나머지 수의계약들은 그냥 읽어보면 이건 왠지 수의계약 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옵니다.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지문에 나올 건데, 그 다음에 따로 하나 말씀드렸던 게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토지로 가름해서 수용보상금에 가름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쟁입찰이나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이 되면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성토지의 가격인데, 가격은 원칙은 감정가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적인 것들, 뭐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용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원칙은 공치법 준용하는데 공치법 준용 안 하는 특례들, 그리고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 다음 원칙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공치법을 준용하지만 준용하지 않는 특례들.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는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그 다음에 사전 현금 보상의 특례로 나오는 게 토지상환 채권.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선수금이라든지 원형지, 그 다음에 뭐 조성토지, 이러한 것들이 주요 출제되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문제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